안녕하세요. 광우병과 관련해 소의 나이에 따른 위험 수준, 그리고 인간이 섭취하는 소의 부위에 따른 위험 수준은 치열한 논쟁거리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도부터 쇠고기 제품은 도축 당시 30개월령 미만의 식용 부위는 모두 허용하되 30개월령 이상에는 SRM, 즉 특정 위험 물질을 제외한 것만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됐습니다. SRM은 척수나 뇌, 머리뼈를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것들을 갈아 만든 소시지나 햄버거 패티 같은 기계적 회수육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체내에 흡수되어 뇌까지 전이되는 과정을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또 체내에 흡수되는 속도가 유전자형에 따라 다르다는 쟁점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수업을 듣고 나면 왜 소의 월령 30개월을 SRM을 제거하는 기준으로 잡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갓난아기의 나이를 무엇으로 가늠하시나요? 키나 몸무게, 생김새 등등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치아의 발달 정도로 나이를 가늠할 수 있다는 생각 역시 해볼 수 있죠. 소의 월령이 얼마나 되었는지 알아볼 때는 일반적으로 이빨이 어디에 얼마나 났는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생후 15개월령 정도 됐을 때는 유치가 다 나오고요. 시간이 지나면 앞니에 영구치 2개가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30개월령쯤에는 2개의 영구치와 세 번째 앞니에 영구치가 조금 나오게 됩니다. 그 이상이 되면 영구치가 4개 이상 나오게 되어서 도축을 하더라도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30개월령을 수입이나 식용의 기준으로 삼고 있을까요? 먼저 소가 광우병에 감염되면 그 잠복기가 4년에서 6년입니다. 이를 개월수로 환산하면 약 48개월에서 72개월입니다. 처음 소가 태어나자마자 감염되는 건 아니니까 생후 12개월 정도를 여기에 더해보면 광우병에 걸린 소에서 광우병 증상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때는 약 60개월에서 84개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광우병 걸린 소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30개월 미만의 소들에서는 광우병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일단 30개월로 잡았고요. 최대한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이하의 소들에게서는 광우병이 발병되는 유발인자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우병을 유발하는 단백질인 변형 프리온이 몸으로 퍼지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30개월령 이하로 수입 규정을 잡은 가장 핵심적인 이유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우병에 걸린 소를 도축한 육골분 사료를 소가 섭취하게 되면 변형 프리온이 소장 쪽에서 소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변형 프리온 단백질은 고분자 물질에다가 일반적인 단백질과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화시키는 것처럼 장에서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의해 분해되고 흡수되지는 않습니다.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장 끝에 있는 장간막 안쪽에 파이어스 패치라는 부분에서 흡수가 되게 되는데요. 간단히 흡수 과정을 이야기해보면 변형 프리온이 흡수된 후 척추 끝쪽 신경을 따라 서서히 뇌까지 전달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그 경로를 보고 있습니다. 그림에 안내한 과정은 소에게 변형 프리온 단백질을 주입하고 나서 6개월부터 19개월까지 각각의 단계에서 도축을 한 뒤에 부검을 진행하면서 프리온 단백질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여 얻은 결과입니다. 6개월 같은 경우에는 거의 표시가 되지 않고요. 9개월 된 경우에는 장과 연관된 림프 조직에만 프리온 단백질이 보이고요. 12개월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신경과 연수를 중심으로 뇌까지 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프리온 단백질이 존재하는 저 부위를 식품으로 사용해서 섭취하게 됐을 때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장, 즉 처음 프리온 단백질이 흡수되는 부분과 그 다음 단백질이 이동하는 경로였던 척수, 그리고 이동 경로의 마지막 부분인 뇌와 두개골, 입으로 섭취할 때 닿았던 편도, 혀 부분은 위험한 특정 부위, 즉 SRM에 속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RM은 쉽게 말하면 광우병 유발인자, 변형 프리온이 이동하는 경로에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내장이나 비장, 장간막, 우족 같은 부분은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SRM에 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형 프리온 단백질은 어떻게 체내에 침투하게 되는 걸까요? 앞에서 소에 대해 이야기한 것처럼 실제 인간의 몸에서도 소장을 통해 프리온 단백질이 흡수됩니다. 일반적으로 단백질은 위와 소장에서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되어 아미노산이 된 후 소장의 융털 내부의 모세혈관으로 흡수되게 되는데요. 변형 프리온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고분자 물질이고 구조적으로 단백질 분해 효소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소장의 융털을 통한 일반적인 흡수 경로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소장 안쪽, 장간막에 파이어스 패치라고 하는 면역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혹여나 소장 속으로 변형 프리온이 들어있는 음식물이 들어가게 됐을 때 파이어스 패치에 있는 M셀을 통해서 프리온 단백질이 보통 흡수됩니다. M셀은 파리를 잡는 끈끈이 종이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 세균이나 바이러스, 프리온 단백질과 같은 것이 접촉하면 세포 안으로 끌어들여서 분해시키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또는 아래쪽에 있는 신경으로 가기 위해서 FDC라는 백혈구에게 외부 물질이 들어왔다는 신호를 주는 수지상세포가 이용됩니다. 프리온 단백질은 이러한 도움을 받아서 림프절로 이동된 후 축적됐다가 점막 하부에 위치한 신경 조직을 타고 이동하는 과정을 밟습니다. 인체에서 이렇게 프리온 단백질이 흡수되는데요. 이 프리온 단백질은 우리 몸에 원래 있는 내인성 단백질입니다. 근데 광우병을 유발하는 건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죠. 이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흡수돼서 우리 몸에 있는 정상적인 프리온 단백질을 변형시키는 건데 이 변형 프리온 단백질의 유전자형과 인간 광우병에 걸린 사람의 몸에서 검출된 프리온 단백질의 유전자형이 일치해서 한국인이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한국인의 유전자형이 광우병에 특히 취약하다는 주장, 과연 사실일까요? MM 유전자는 그 대표적인 특성만 생각한다면 프리온 단백질과 관련된 유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MM 유전자형이 광우병의 취약성을 띠고 있을까요? 프리온 단백질의 유전자형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그러니까 MM형, MV형, VV형으로 나뉩니다. MM형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을 만드는 129번째 아미노산이 메티오닌으로 되어 있고요. MV형은 메티오닌과 발린, VV형은 발린과 발린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우병에 걸렸던 사람들에게서 프리온 단백질의 129번째 아미노산을 검사해보니 대부분 MM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 광우병 감염자나 포레족의 쿠루병 환자들의 사례를 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쿠루병으로 사망한 포레족에서도 MM형 유전자가 53%나 나왔고요. CJD 환자의 경우에도 MM형 유전자가 많은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 변형 CJD, 즉 인간 광우병 환자의 경우에는 100%가 MM형 유전자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파푸아뉴기니나 영국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 한국, 일본과 같은 동양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MM형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MM형 유전자를 많이 갖고 있는 한국인들도 변형 CJD에 취약할 수 있다고 경계할 수 있겠습니다. MM형 유전자의 샘플수를 국가별로 비교한 표가 나와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샘플수 529명 중 94%가 MM형 유전자를 갖고 있었고요. 일본과 중국 역시 전체 샘플 중 각각 92%와 97%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영국이나 미국 같은 서구 쪽은 보시다시피 동양권보다는 낮은 비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변형 CJD로 숨진 사람을 분석해보니 프리온 유전자의 129번째 코돈에서 MM형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는 사실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리온 단백질이 가지는 유전자형이 MM형이기 때문에 광우병에 취약하고 더 잘 걸린다고 주장하기에는
변형 CJD라는 질병의 특성을 고려하자면 억지스러운 면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워낙에 다양한 요인이 개입해야 걸리는 질병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유전자형 하나만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일 수 있습니다. 즉, 변형 CJD 발병 환자의 프리온 단백질 유전자가 MM형 비율이 높다고 해서, 그리고 한국인들이 프리온 단백질 유전자형이 대부분 MM형이라고 해서 한국인들이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주장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주장이 사실이라면 동양에서 광우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야 하는데 확진 환자가 일본에서 1명만 나왔을 뿐입니다. 따라서 MM형 유전자 때문에 한국인들이 광우병에 취약할 수 있다고 결론 짓기에는 무리입니다. 한국인의 유전자형이 광우병에 취약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시민사회에 미쳤던 영향은 상당했습니다. 광우병이 결국 남일이 아닌 우리의 이야기가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상 프리온 단백질의 구조와 변형 프리온 단백질의 구조의 차이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광우병의 원인은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체내에 흡수되면서 정상 프리온 단백질을 변형 프리온 단백질로 변화시키기 때문이라는 미국의 생화학자 프루시너의 학설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프루시너 박사는 단백질성 감염 입자 프리온을 발견한 공로로 1997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상 프리온 단백질과 변형 프리온 단백질의 구조적 차이를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프리온 단백질의 합성 과정에 대해 설명하려면 먼저 단백질의 합성 과정에 대해 알아봐야 하고, 단백질의 합성 과정에 대해 알아보려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 배우는 통합과학에 나오는 내용인 DNA 전사에 대해 복습을 조금 해야 합니다. 단백질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세포의 핵 안에 있는 DNA의 영향이 있어야 하는데요. DNA는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고 A, T, G, C 4가지의 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4가지 염기가 암호화 서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유전 정보를 전사해서 메신저 RNA를 만든 후에 그 mRNA가 핵공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 세포질에서 트랜스퍼 RNA의 도움으로 유전 정보가 번역이 됩니다. 이 DNA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번역하기 위해서는 방금 언급한 mRNA와 tRNA가 모두 필요하고 세포질에 있는 세포소 기관인 리보솜도 필요합니다. 여기 그림에는 리보솜이 하나로 붙어 있는데 실제로 리보솜은 대단위체와 소단위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mRNA의 게시 코돈 부분에 소단위체가 붙게 되면 그 이후에 tRNA와 대단위체에 리보솜이 붙게 되면서 정보 번역이 시작됩니다. 게시 코돈과 그 다음에 있는 세 쌍의 코돈에 맞는 안티코돈을 tRNA가 아미노산과 함께 가지고 오게 되면 그때부터 아미노산의 신장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를 통해 아미노산의 사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아미노산의 사슬을 폴리펩타이드라고 얘기하고요. 그 사슬이 1차, 2차, 3차, 4차 구조를 거쳐서 단백질로 만들어지는 성숙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우리가 단백질 합성 과정을 이야기할 때 펩티드 결합과 폴리펩타이드에 대해 이야기해야 단백질의 1차 구조부터 4차 구조까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펩티드 결합이라는 것은 2개의 아미노산이 탈수축합을 겪어서, 즉 물분자 하나가 나가면서 결합하는 과정입니다. 왼쪽에 있는 NH 2개를 아미노기라고 얘기하고 COOH를 카르복실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개의 아미노산이 만났을 때 카르복실기와 아미노기가 만나면서 물분자 하나가 빠져나가고 펩타이드 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결합들이 모이고 뭉쳐서 만들어지는 단위체를 폴리펩타이드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꼭지에서는 단백질의 1차 구조부터 4차 구조까지 어떻게 변형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의 1차 구조는 DNA 정보에 의해서 정해지는 아미노산의 종류, 수, 서열을 의미합니다. 세포질의 단백질을 구성하는 모든 아미노산은 같은 형태로만 이용되기 때문에 항상 일정하게 3차 구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미노산의 종류와 순서가 정해지는 1차 구조에 의해 3차 구조가 형성됩니다. 따라서 3차 구조는 1차 구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차 구조는 이처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러면 2차 구조는 어떨까요? 2차 구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알파 나선 구조와 베타 병풍 구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2차 구조 같은 경우에는 펩타이드기 간의 수소 결합에 의해서 형성되는 폴리펩타이드 사슬의 배열을 의미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형태로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왼쪽은 베타 병풍, 가운데는 알파 나선, 오른쪽은 이 둘을 이어주는 베타 회적이라고 얘기합니다. 2차 구조에서 알파 나선 구조를 얘기하면 형태는 이 그림과 같고요. 1회전당 3.6 아미노산 잔기가 들어있고 나선은 대부분 오른쪽 감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선이 안정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알파 나선 구조가 수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그림은 베타 병풍 구조인데요. 왜 베타 병풍 구조냐면 수소 결합에 의해서 평행으로 늘어선 폴리펩타이드가 마치 병풍처럼 꺾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진행 방향에 따라서 평행형과 역평행형 병풍 구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평행형과 역평행형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따 얘기할 프리온 단백질의 형태 때문입니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위쪽은 역평행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른쪽은 아미노기고 왼쪽은 카르복실기입니다. 그래서 진행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이어져서 아랫부분의 왼쪽이 아미노기, 오른쪽이 카르복실기가 보이는 것을 본다면 위쪽과 아래쪽의 진행 방향이 서로 평행하지 않고 역평행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 같은 경우에는 위쪽과 아래쪽 모두 오른쪽이 아미노기, 왼쪽이 카르복실기로 평행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가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면 되겠습니다. 단백질의 3차 구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구조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지는데요. 3차 구조는 구형 단백질의 경우에는 표면이 보통 물과 잘 어울리는 친수성 아미노산으로 배열되어 있고요. 안쪽은 물과 친하지 않은 소수성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차 구조는 이온끼리 상호작용을 하거나 수소 결합을 하거나 소수성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차 구조는 2개 이상의 폴리펩타이드 사슬로 구성된 기능성 구조입니다. 2개 이상의 폴리펩타이드 사슬이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3차가 아닌 4차 구조라고 얘기하는데요. 보통 그 각각의 폴리펩타이드를 소단위체라고 얘기하고요. 그때 소단위체가 2개면 2량체, 3개면 3량체, 4개면 4량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헤모글로빈은 4량체의 4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단백질의 합성 과정을 알아본 이유는 프리온 단백질 그리고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먼저 정상 프리온 단백질 같은 경우는 단백질의 2차 구조 중 알파 나선 구조 3개와 베타 병풍 구조 2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알파 나선 구조는 42%, 베타 병풍 구조는 30%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변형 프리온 단백질은 알파 나선 구조가 20%대로 감소하게 되고 반대로 베타 병풍 구조는 40에서 50%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변형 프리온 단백질의 형태가 변화하여 주변의 다른 단백질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상 프리온 단백질과 변형 프리온 단백질의 구조를 보면 그림을 딱 보기만 해도 알파 나선 구조가 정상 프리온 단백질에 훨씬 많고 베타 병풍 구조는 굉장히 짧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변형 프리온 단백질은 베타 병풍 구조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적인 부분이 변하게 됐을 때 친수성이었던 정상 프리온 단백질은 구조가 변하게 되면서 소수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 소수성은 물을 피하는 성질을 의미하는데
이로 인해서 단백질 분해 효소에 대한 저항성을 지니게 됩니다. 앞선 강의에서도 프리온 단백질이 굉장히 고분자 물질이면서 단백질 분해 효소의 작용을 막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원래 친수성이었던 단백질이 소수성으로 변하면서 저항성을 갖게 됩니다. 또한 주변의 프리온 단백질까지 소수성으로 변형시키면서 도미노처럼 옆에 있는 것들도 변형 프리온 단백질로 변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신경계통에는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축적됩니다. 축적되면서 생긴 독성 물질이 정상 조직을 파괴시키면서 뇌까지 침투를 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면 변형된 프리온 단백질이 정상 프리온 단백질을 변형시키는 과정에 대해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외부에서 변형 프리온이 들어오게 되거나 또는 돌연변이로 인해서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생성된 경우에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정상 프리온 단백질과 상호작용하게 되면 소수성으로 변하면서 이처럼 프리온 단백질이 축적되는 것을 모식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리처드 로즈는 자신의 저서 죽음의 향연에서 변형 CJD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대규모 전염병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무서운 질병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소재는 영화와 소설에서 많이 다루어 왔습니다. 하지만 무서운 질병도 그 원인을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 있다면 충분히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광우병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감사합니다.